지금부터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은 아카이빙의 중요성과 의미가 알려지기를 바라며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오늘 개막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이곳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코파에서 개최됩니다. 그럼 첫 시작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김원중 원장님의 내빈 소개와 환영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특별전에 와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굉장히 저희가 오랜만에 이런 행사를 해서 더더욱 반가운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요.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꼭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좀 관객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료 배우이신 이혜룡 배우님 모셨습니다. 행정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되는 한영중 감독님 모셨습니다. 김유진이 감독님 모셨습니다. 정재영 감독님 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재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박상호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그리고 이현우 영화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정숙 전 영진이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권칠인 감독님 오셨습니다. 이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문섭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 계시죠? 네. 그리고 조인철 감독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일성 촬영원되니까 작품을 같이 하셨던 김원용 녹음 감독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그 밖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집가의 영화 기획전에 환영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네, 10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계 시청각 문화유산의 날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10월 27일을 전후하여 한국영화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복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영상자료원의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집가의 영화라는 제목의 특별한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이 기획전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자료를 보존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국영화가 대중들에게 활용되고 또한 연구자들에게 연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의의를 담아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주인공은 정일성 촬영감독님이십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한국영화사의 산 증인이신 정일성 감독님께서는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수많은 걸작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스크린에 구현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후배 영화인들을 위해 평생 모으신 6천여 점의 한국영화 수집품들을 흔쾌히 영상자료원에 기증해주신 수집가이시기도 합니다. 감독님께서는 과거의 영화들을 보존하여 현재와 미래의 관객이 다시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기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을 후학들을 위해서 일일이 해제 작업을 하고 또 구술로서 설명해 주시는 데에도 정말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여러 번 저희들의 귀찮은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은 수집가의 영화 기획전을 처음 선보이며 한국영화사의 대표 촬영감독이시자 수집가이며 기증자이신 정일성 촬영감독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체 기준품 중 선별한 주요 자료들에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특별 전시와 함께 정일성 촬영감독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17편의 영화들을 개봉 당시에 35mm 프린트 혹은 리마스터링 디지털화 상영본 혹은 자료원의 심화보관 상영본으로 선보이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독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곳에 자리해 주신 많은 영화인분들, 특히 원로 영화인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그것이 언제 지켰든 영원한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는 빛나는 영화들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스태프들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이번 특별전을 기획한 한국영상자료원 황민진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황민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집가의 영화 기획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정일성 감독님 자퇴를 찾아뵙고 감독님께서 그간 수집하신 자료들을 기증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게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생에 걸쳐서 모아오신 자료들을 기증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 그리고 그 자료들에 또 어떤 인생과 순간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던 일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기획전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수집가의 영화라는 제목으로 감독님께서 기증해 주신 자료들을 전시하고 또 촬영하신 작품들을 상영하는 포맷으로 구성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일성 촬영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한 편도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들을 찍는 촬영 감독이 되실 수 있었을지 이런 그 감독께서 기증해 주신 수집품과 그리고 촬영해 주신 작품을 나란히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된 자료들 중에서 환등기 그리고 앨범, 그 벽면에 부착된 액자 스틸 자료들 꼭 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소형 영화 촬영대회 현장, 그리고 이만희, 안종환 감독님과 함께한 천추한 등 감독님의 공식 필모그래피에 기재되지 않은 스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님께서는 사실 당시로서 지금으로는 물론 소중한 자료들이지만 당시에는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삶의 순간들까지도 소중히 기록하고 모았던 수집가 정일성이셨기에 이후에 이런 찰나의 영화적 순간들을 포착하는 촬영 감독 정일성이 되실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또 이렇게 구성한 이유에는 두 번째로 카메라 뒤편에서 한국 영화를 만드셨던 이 영화인들로 좀 시선을 확장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이 카메라를 잡고 뷰파인더를 통해서 세상을 담아냈던 촬영 감독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저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 영화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연구와 감상으로 좀 그 경계를 확장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수집하신 자료들 중에 가장 또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영화 관련 보석, 그리고 문이나 황진이 대본에 직접 기재하신 메모들을 전시 자료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감독님께서 영화 한 편을 찍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그 생각을 발전시키시고 관철시키셨는지 과정을 엿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정일성 감독님을 비롯하여 촬영 감독님들 그리고 또 영화 스태프분들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까지 각자 다 이제 자리에서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 영화를 스크린에 구현해내는 표현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획전을 준비를 하면서 좀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게 이 수십 편의 영화를 이제 보는데 이게 감독은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촬영 감독님은 딱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렌즈 사용이라든지 빛의 사용, 조명의 사용, 카메라의 움직임 등등 모든 것을 한 번의 촬영 감독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봤을 때 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하게도 저희 17편의 상영작을 이번에 다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촬영 감독님의 시선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는 감상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기획전 준비하는데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집가의 영화 정일성 개막 영상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규정한 거는
가족 중에 영화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기증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이 이것을 보관해서 아버지의 그런 것을 수집하는데 아마 보관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화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내가 또 건강이 아무리 허락하더라도 인생의 수명이라는 게 뻔한 건데 그러나 혹시 귀중한 자료라면은 후배들에게 또 영화 학도들에게 혹시 내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 자료를 택했어요. 영화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영상 자료원에 가서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또 기증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이런 기관은 영상 자료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정을 해서 영상 자료원을 부탁을 해서 혹시 기증을 받겠다고 하면 내가 영상 자료원에 기증하겠다. 다음 순서로 한국 영화사의 주요 자료 기증자이신 정일성 촬영 감독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저희가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정일성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정일성. 귀하는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중한 영상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고마운 뜻을 새겨드립니다. 2024년 10월 25일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준 씨와 프로그래머 황민진 씨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증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만나고 제가 많은 괴로움을 줬던 것을 끝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이번 행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정말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증하게 된 그 배경은 아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138편의 영화를 찍었고 감독은 38명의 감독하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고인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 몇 안 계시는데 우선 저를 데뷔시킨 정화 감독, 안정화 감독, 안현철, 김기영, 유현목, 김수영, 하길정, 곽지윤, 박철수 다 고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하고 죽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내 자료들을 영상 자료를 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도서실에 기증하라는 대학들이 한 서너 군데가 있었는데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영상 자료원에 기증할 것 같으면 영화 매니아들이나 영화를 사랑하는 일반인들도 내가 기증한 자료들을 통해서 자기가 또 다른 자기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내가 기증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사에 이러한 그 과정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더 발전된 영화학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선정된 작품 중에서 만다라가 분인작으로 선정된 것은 만다라라는 영화가 좋기 때문에 선정시킨 것이 아니고 제 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1987년도 촬영 가다가 교통사고로서 대수술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980년도 직장암에 걸려서 두 번째 대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그 임 감독이 병원에 찾아와서 만다라를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한테 전해줬어요. 그때 임 감독을 잘하는 감독들이 뭐 초상 칠 일이 있냐고 송장하고 뭐 일을 합니까? 라는 그런 심한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송장하고 같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같이 수술 끝나고 바로 촬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오프닝 작품으로서 선정된 이유입니다. 제가 138작품 중에서 그 38분의 감독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나를 지켜준 경제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고 지켜준 우리 가족들에게 3분의 1의 공을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 능력.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고인이 되어 있지만 이 나라 한국 영화를 지켜서 끝까지 전통을 이어주신 우리 영화 촬영감독 선배, 그리고 지금 다 고인이 됐지만 다 그분의 면복을 빌면서 영화 감독들에게 이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성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정일성 감독님과의 추억담으로서 그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987년 하와이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특별전이 열렸을 때 이스트만 코다칼라 어워드라고 하는 촬영 감독에게만 수여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을 정일성 감독님이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에 끼친 업적과 촬영에 대한 공적으로요. 그때 이렇게 배석한 사람 중에는 감독이 되기 전에 배우로서 초청받은 장혜모 감독도 있었습니다. 그 상을 제가 대신 정 감독님이 촬영 중이라서 제가 대신 수상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전해인가 1985년도인가 동경영화제가 열렸을 때 제가 일본의 여러 제작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그분 아마 작고 하셨습니다. 그분 한 제작자가 동양에서 가장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가장 훌륭하게 구사하는 것은 정일성 감독이다 하는 말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86년도에 제가 황진이라는 작품으로 정일성 감독님과 같이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때 일화는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촬영장에서 열정이 가득하시고
스태프들에게 한 번도 짜증을, 우리 여기 김원영 노건 감독도 있지만 한 번도 촬영을 할 때 짜증이나 푸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흡족하면 그분의 말버릇이 더 이상 안 나와 하면서 벌써 자리를 딴 카메라 포지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만큼 완벽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할까요? 자신감을 현장에 불러일으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인들이 쿠로사와 아키라의 나생문을 찍었던 일본의 유명한 촬영 감독 미야가와 가즈오의 비견될 수 있는 촬영 감독이 바로 우리 정일성 촬영 감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의 숨결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를 찍게끔 이제껏 많은 감독들에게, 저를 비롯한 감독들에게 영화의 예술성을 불어넣으신 정일성 촬영 감독님,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리셉션장에서 잠시 겸손하게 정일성 촬영 감독님이 내가 너무 많은 작품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정일성 감독님,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임문택 감독이 원작을 갖고 와서 그 읽어봐달라. 그래서 이걸 저희 꼭 촬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원작을 읽고 나서 어떤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내가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에 대한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난 뒤부터 좀 회복이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채 헌팅을 떠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동 씨가 파괴선임이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군의 화엄사에서 찍으려고 헌팅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오다가 내려와서 촬영 중지. 그래서 저를 빌려주는 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촬영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대체성 쪽에서 저를 빌려주셔서, 그래서 그게 무슨 절이더라? 선암사에서 이제 주로 촬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둑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다라란 말을 하지 않고 도둑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이 영화는 촬영하러 가는 날 80년도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 묘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한테 내가 이 영화를 로만하게 촬영하려고 했는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아주 뉴도라데이스라는 그 필터를 사용해서 아주 색채가 보이지 않게끔 흑백영화같이 묵화같이 찍고 싶다. 왜? 내 분노가 어떤 그 시대 정신하고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로드무비 하는 식으로 촬영을 하자. 그렇게 돼서 시작해서 끝난 영화가 만다라예요. 근데 한 가지 만다라를 찍기 전에 천성세 원작의 신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임감독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때 카메라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영화는 개봉국
극장에서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궁을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그 후에 알아보니까 신궁이라는 필름이 또 없어졌다. 뭐 그런 말이 돌았어요. 근데 그 원작을 그 원화가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거는 프린트거든요. 상태가 안 좋은 그걸 어떻게 아마 드레싱을 해서 아마 살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시중에 혹시 팔고 있는 그 CD가 있다라면 아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 조수가 정정원이라는 그 거칠한 조수가 있었는데 점심시간 먹고 나서 야외에서 촬영 회의를 했어요. 자, 이러이러하니 이번에는 ND 필터를 사용해서 색채를 세파레이트 시키자. 그렇다면 어떻게 촬영해야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서 K 촬영부에서 동의를 얻고 또 그 결과를 임건택 감독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이 주사 선택이 돼서 내가 촬영하는 촬영 기법을 임 감독이 수용을 해서 끝나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그 화면의 톤이나 질감에 굉장한 그 정성을 기울이셨지만 막상 테스트할 때 35mm로 보지 못하셨죠. 16mm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극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정말 열악한 시대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신호공은 저희가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35mm 프린트로 생형을 하게 됐습니다. 신궁은 이번에 35mm 프린트로 생형을 원래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4K로 디지털로 제가 색 보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파일만 남아있고 그 디지털 거는 없어진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원화를 프린트한 걸로 이렇게 해서 상태가 조금 아마 오리지널은 그렇게 색채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인물에 좀 붉은색이 많이 나오고 또 안다 노출 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원래 그 블랙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언더 촬영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추가하고자 했던 것들은 영상의 구도, 앵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 초중반만 해도 영상자료원이 물론 그 당시에도 이런 필름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필름의 관리가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만다라는 네거티브가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많고 남아있는 프린트도 다들 좋은 상태, 나쁜 상태가 섞여 있어서 오늘 보신 이 2K 버전은 처음으로 2010년에 임원택 감독님 전작전을 할 때 영상자료에서 2K로 복원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 필름에서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여러 프린트와 네거티브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부분들만 골라서 한 거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완벽하게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한 시대의 기술적인 수준에 대한 그 자체가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이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나왔을 때였나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봤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는 만다라를 개봉할 때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전체를 너무 막 그때는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막 이럴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 동안거 부분이 나온 다음에 롱테이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지평선이 나오는 풍경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영화를 먼저 극장에서 봤기
봤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는데 비디오인지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걸 통째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 사건도 안 벌어지고 버스만 오니까 아, 뭐야 이거 왜 찍었어 하고 드러낸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찍으실 때 어떠한 뭐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보실 때 우리가 그 롱테이크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감독님이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뭔가 도전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영화 찍기 전에 시나리오를 읽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해요.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첫째 리얼리즘, 두 번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영화를 찍을 것인가, 올 픽스로 갈 것인가, 올 무비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연기자도 움직이고 카메라도 움직이게 갈 것인가.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이나 이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격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조는 시나리오 라이터가 격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독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촬영 감독이 색채를 통해서 앵글을 통해서 카메라 컴포지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그것은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광학을 이용해서 결과를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감독한테 정확히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감독이 주사 선택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죠. 그래서 인간도한테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필터를 사용해서 저감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색채를 뽑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형식을 인감독한테 설명을 했죠. 그 인감독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결과를 눈에 본 듯하게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또 있었던 그 정보를 인감독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이해해 줬기 때문에 이 만다라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인감독한테 항상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특히 1987년도 교통사고로 김동리의 은하를 찍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대수술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사랑의 아들을 촬영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쓰러져서 입원해서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두 번 다 첫 번째는 김세형 감독이 나를 일으켰고 두 번째 만다라를 통해서 임 감독이 나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김세형 감독과 임원택 감독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를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만 더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객석에 젊은 관객들, 아마 영화 학도들도 있고 또 고전 영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 관객들도 많이 계시는데 벌써 80년에 촬영을 했으니까 거의 44년 전에 찍은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한국 영화를 찍는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다 혹은 치열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뒤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오두막을 불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하거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CG를 쓴다거나 했을 텐데 지금 보면서는 막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러다가 산을 호다가 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무모하게 영화를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그 당시 찍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한 번 딱 테이크면 끝나는데 카메라는 한 대 쓰신 건지 여러 대 쓰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카메라 한 대로 찍은 것밖에 안 되는데 카메라 두 대로 찍었거든요. 이쪽에서 불 나는 장면이 있으면 저 뒤에서 불을 걸쳐서 이쪽을 찍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촬영 감독이 거듭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게 자연 그 강원도의 자연 공원이거든요. 근데 소방차를 전부 다 대기시켜 놓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이 덜 깨서
소방차를 다 놓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 카드도 못 썼어요. 지금 같으면 CG로 전부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게 안 돼 있을 때니까 한 카드도 못 썼다. 그리고 전부 다 카메라 한 대로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촬영을 했냐. 카드 1, 카드 2, 카드 3를 전부 다 말뚝을 박았어요. 앵글을 잡아놓고. 그래서 불 났다고 이렇게 불 지르고 어느 정도 찍고 나면 빨리 이동해서 그 말뚝 자리에 가서 앵글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높이와 그 삼각대에 그 전부 다 표를 다 해놓고. 그렇게 돼서 번개불에 아마 콩고 먹듯이 아마 그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어느 정도 불이 꺼질 때까지 잔불이 날 때가 셋들이 총동돼서 그 불을 전부 다 끄고 지금 같으면 아마 CG로서 효과 아마 더 100% 더 효과가 나겠지만 그래도 CG로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주는 현장의 어떤 길랄까 느낌이 너무나 느껴지고요. 아마 스태프들은 전부 나중에 시커멓게 돼서 내려왔겠지만 그리고 임원택 감독님이 한번 이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깊은 산속을 찍는다고 진짜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 아마도 지금 소방차를 대기시키시는 말씀대로 바로 옆에 길이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잡으니까 엄청나게 깊은 산속 같지만 옆에 이제 소방차가 있고 해서 산을 태워먹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저쪽에 손을 쓰면 저는 그 궁금했던 그 조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사용을 안 하신 거면 특히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 데일리를 보실 때까지 약간 확실하게 이게 다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게 막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필름을 500T 같은 감도 높은 필름을 쓰셨는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촬영 감독이 촬영을 한 필름을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손상이 되고 난 뒤 연락 받으려면 빨리 해서 이틀 늦어지면 한 3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완전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 같으면 세팅을 하고 그것을 보관을 하면서 기다릴 텐데 그 다음 영화가 또 있고 그 다음 영화가 또 나오고 하니까 세트장에서 세트를 짓더라도 촬영관만 바로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현상에서 실수가 있다라면 큰 문제가 생기죠. 아니나 다를까 만다라에서는 큰 실체가 하나 나왔어요. 창녀촌에 찍었던 필름이 현상소에서 부주의한 상태에서 광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상이 다 끝난 줄 알고 불을 켰는데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불을 끄고 현상을 해보니까 윗부분이 전부 다 광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녀촌에서 찍은 것은 내가 찍은 앵글이 아니고 현상소에서 맞춰오던 트리밍된 앵글이라는 거예요. 옵티컬 프린터로 잘라낸 거죠. 그래서 채권처럼 그 육안으로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뭐 편집까지 뭐 다 확인이 다 되니까 편하게 담당할 수가 있지만 그런 그 애로가 있다라는 거. 특히 지방에 촬영 갔을 때는 교신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핸드폰을 어디서든 다 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이시라고 갑자기 지금 시골에 가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파수병을 하나씩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전달하고 저기서 저렇게 전달하고 내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증감 현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화를 찍었던 아날로그 시대의 촬영 감독들의 고통,
촬영 감독의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제작자나 감독의 고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떻게든지 발전을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화진흥공사가 현장소로 하고 난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현상 기술뿐만 아니고 그러한 그 시스템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현상 개발에 대한 그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로키를 통해서 현상을 해야 될 텐데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올렸다. 그러면 약품이 그 현상 하나만 가지고 약품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영화를 이해해줬다라는 영화진흥공사 현장실이 생기고 나서 급발전이 된 거죠. 그 영화진흥공사 현상실이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필름이 만들어진 2000년대 초반에 한 세트 현상기가 영상자료원에 기증돼 가지고요. 지금 파주 보존센터에서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예전의 필름들을 복사하는데 보존용 DN이나 MP를 쓰는데 아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고장이 나도 고치기도 어렵고 필름이 언제 작동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복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네. 마이크 주시겠어요? 좀 쉬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일성 촬영 감독님 필름 시대 때 조수 생활을 했었던 송정무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필름의 감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현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렌즈 스피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알아서 감독님이 만다라를 찍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계셨는지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스승님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현장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면서 정일성 감독님한테 배운 거는 여기에 나오든 만다라에 나오든 법은 스님이 계속 고민하는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부로서의 영화인의 자세가 어떨 것인가, 그 다음에 영화의 품격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온전히 전수받아서 현장에서 정일성 감독님한테 스태프로서 배우는 분들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화를 갖다 좀 더 우리 영화에 좀 흥미를 가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스태프들도 옷차림 하나하나를 잘 있게끔 그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오늘 만다라를 보면서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적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1987년도가 아니라 1977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시고 1980년도에 직장암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만다라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년이라고 하신 건 아니고 87년도에 아니고 77년도에 북정희 정권 시대 때 교통사고 나시고 그다음에 사람의 아들 촬영하시면서 아주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셔서 촬영하시다가 직장암이 걸리셔가지고 이 만다라를 촬영을 하셨어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앞부분들은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면은 나는 아름답게 찍으려고 노력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영화가. 왜 그러냐? 우리는 크고 작은 외침을 약 2,700여 번 받았거든, 역사적으로.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하늘인 마음을 찍고 싶은 거예요. 아픔의 미학을 함께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본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느껴진다면은 내 몫이 아니고 그는 보는 사람의 몫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우리 김홍주 씨도 그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지평선을 찍기가 참 힘든데 그 지평선은 옛날에 정지용 씨가 바다를 메꿔서 농토를 만드는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있어요. 호남 지역에 있고 충청도에 있는데 그때 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버스가 오는 롱테이크 했던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여 전에 안드레이 탈코프스키가 만드는 희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을 촬영한 사람은 스벤 믹스필드예요. 그러니까 스벤 믹스필드라는 촬영 감독은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그 세계적인 감독이 있거든요. 잉어마르 베리만 하고 콤비를 이루었던 촬영 감독인데 그 안드레이 탈코프스키 그 감독이 그 촬영 감독하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희생을 보면은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지루한 거예요. 하여튼 꼴보기 싫을 정도로 지루한 건데 다 보고 나면 왜 그들은 그렇게 지루하게 찍었을까? 왜 그들은 보이는 듯 많은 듯 노라이팅으로 세트에서 촬영을 했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보는 사람에게 문제를 항상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화와 민주주의 영화가 다른 점은 공산주의 영화는 답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 민주주의 영화는 그 시나 그 모든 것에 답이 없어요. 보는 사람의 거죠. 근데 그 탈코프스키가 만드는 그 희생을 보고 영화가 끝이 났는데 나는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이것이 위대한 영화구나. 너무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 내가 내 38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저질 영화가 한 30-40편 되는데 그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뺀다고 해서 빼어집니까? 영원히 내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건데. 근데 별명을 하죠. 나도 생활인인데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한다. 그러다 변명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탈코프스키는 평생에 영화 7편을 만들고 1960몇 년도에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탈코프스키의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 영화를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바친다. 그러고 죽었어요. 희생이라는. 근데 내가 전반적인 영화의 형식, 또 영화의 완성된 목적, 또 영화에서 인내해야 할 부분들은 어디서 나왔냐고 나는 선배들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 극심했던 그 일제시대에 아리랑이 나왔고 임자홍 나룻배가 나왔고 몇 날들이 나왔다고요. 기술적인 전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화 정신 또 그들이 일제에서 받았던 그 시대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맥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걸출한 선배 영화 감독들이셨고 영화 촬영 감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맥을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지산이 죽고 난 다음에 지산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법운이 지산의 죽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과거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뇌나 번민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새롭게 감독님이 맨 마지막에 가시는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정지라는 길에 그 당시 감독님이 원하는 색감은 비닐을 쓴 파란색의 비닐을 생각하셨다고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아까 좀 전에 그 맥을 이어갖고 오고 앞으로 그 지산을 통해 가지고 그 구도자로서의 법원이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진하려고 하는 것이나 감독님이 그 예술가로서의 또 온전하게 삶을 갖다가 이어오면서 후대에 그 정진하게 하는 것이 저는 그 당시 만다라를 통해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비니에 대한 색감이 파란색이 그게 안 씌워져가지고 굉장히 감독님이 아파하셨다는 얘기 때문에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거였어요. 그 라스트 시인의 두 카스인데 네네네. 나무가 잘려져 있는 부분에서 안성기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 녹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촬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임 감독께서 감독도 하고 촬영도 해서 찍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데스 타이틀백이 나올 것인가는 하여튼 맥히겠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자유로예요. 일산가는 자유로에서 넘어가는 길이고 또 하나 나무가 잘려온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차로부터 끊어서 전진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그걸 센터에다 놓고 찍은 거예요. 그게 잘린 나무가 센터에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도상으로서는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도 끊고 자기 일상생활에 자기 모든 것을 끊어서 그래서 새로운 길을 전진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쪽은 파란 하늘이었다고 그 안성기가 넘어오는 길은 이쪽은 구름 킹덤 그는 한 세대에 살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살면서 다 틀린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고 안성기도 그렇고 안성기 부모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의미로 파란 하늘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쪽에 그 회색 같은 그것은 안성기가 가야 할 길을 아직도 험난하고 험준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색채를 뽑아버린 거죠. 예,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마 이제 한 질문을 더 받고 또 마칠까 하는데 혹시 예 저쪽에 마스크 쓰면서 저는 영화 전공자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가 더 좋아서 몇몇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야외 촬영하셨던 장면들이 약간 좀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들의 심리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눈이 쌓여 있는 논밭을 걸어갈 때 그 논밭이 되게 선이 복잡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서 저 두 사람의 앞으로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심리가 좀 복잡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겨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눈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눈이라는 게 내려라고 했었을 때 딱 내리는 것도 아니고 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촬영하셨을 때 어떠한 그 눈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촬영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행 장면들이 대부분 눈을 배경으로 하는데 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오고 안 그러면 또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눈 장면들을 다 찾아내셨는지. 원래 한 1월달 정도 촬영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 며칠인지 4월 며칠인지 거의 그 눈이 오지 않은 계절에 접어들면서 촬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눈 찾아다녔어요. 어디에 눈이 좀 남았다 그러면 굴러가고 또 어디에 눈이 좀 남았다 그러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늘의 빛과 고전에 찍었던 시인의 하늘빛하고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ND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미드로 덴시티 필터가. 그래서 때론 까맣게 떨어뜨리고 때론 회색으로 촬영하고. 회색 촬영할 때는 어떻게 촬영했냐면 그 유리에다가 칠을 해요. 그래서 필터를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리에다가 그 끼워놓고 그래서 회색으로 만들고 거의 수동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산이 삐끗하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촬영 조수의 기록성이에요. 어디서는 몇 미리 렌즈를 썼는데 몇 프로 게이지에 그 회색으로 칠해서 커팅할 것인가. 그 기록이 굉장히 정확해야 될 텐데 그때 정정원 씨라는 촬영 조수가 아주 똑똑하고 골수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조수가 결혼을 하는데 하루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 처 될 사람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엄청난 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일산이에요. 그 후에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영화계에서 떴어요. 지금은 얼굴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나는 그 조수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렇게 그 기록성이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관리들이 기록하는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역적으로 몰리면 3대를 몰살당하거든요. 기록을 없애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는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 기록이 있으면 몰살당할까봐 전부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근대 역사에도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그 기록성이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록성을 좀 뭐 이렇게 더 발전시키고 또 부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이 끝나고 나면 촬영 시에 있었던 기록을 다시 조수를 시켜서 기록장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관하고 이제 갖고 있고 그것이 때로는 굉장한 역사책보다도 더 귀중할 때가 있고 그래요. 어느 때, 어느 시간 때 어떻게 촬영했나 하고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영상 자료는 열심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많이 동하는 기록들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관객 가이드가 2번은 남아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두영 감독님의 최후의 주인 상영회 황민준 프로그래머와 정일성 촬영 감독님 두 분께서 대담하실 테니까 오늘 미진하신 부분은 내일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말씀 드렸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수요일에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상영이 됐던 황민준 감독님의 태 상영 이후에 후배 촬영 감독이신 김성명 박정호 촬영 감독과 함께 만나 시간이 되겠고요. 더 자세한 시간표는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많은 분들도 또 오랜만에 뵙고요. 그리고 만나라도 보시고 마지막 마감하는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특히 뭐 정지영 감독 끝까지 앉아 계시셔서 난 너무 고맙고 근데 참 그 정지영 감독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지영 감독 저 감독 때 나하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감독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불려서 내가 저 감독 할 때 내가 뭐 못된 짓 한 것도 없을 텐데 한 번도 불러보니라고. 근데 요즘 제가 영화 안 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꿈을 꿔요. 요즘도. 그래서 어떤 때는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배상호 감독도 나오고 뭐 누구도 다 나와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그 꿈 깨고 나서 무릎 이렇게 내가 자문을 해봐요. 아, 내가 영화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영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화를 어떻게 찍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또한 이런 살아있을 때 내가 했던 그런 나의 발자취, 또 내가 갖고 있던 기술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던 그 과학에 대한 문제, 또 화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디지털을 하고 있지만 아날로그는 모르고서는 좋은 디지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 영화하는 사람들 보면 필름을 본 일이 없다라는 영화인들이 꽤 있어요. 젊은 층에서. 필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필름이 본 일이 없으면 영상 자료원에 와서 필름을 봐라. 내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상 자료원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공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희생도 걸작이지만 만들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걸작이라고